뉴스 속으로. 네, 우크라이나가 오늘 기습적으로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를 비롯해 수도권 9개 주에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크렘린궁 인근이 초토화되면서 전쟁 3년째로 접어든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 6시에 벌어지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이 초접전 양상인 11월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농구 경기 때 심판이 던진 공을 놓고 양 팀이 경합하면 점프볼에 비유하면서 대선 레이스 판세가 오늘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박원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또 하나의 골이 들어갔네요. 한국팀이. 3대1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이 인주리 타임, 이게 엑스트라 타임을 16분이나 지금 주심이 줘서 이게 너무 많이 줬다 그랬는데 이 인주리 타임 한 11분경에 한국팀이 또 한 골을 넣어서 지금 3대0이 됐습니다. 3대1 이렇게 되면 뭐 성과가 거의 확실해진 거고 홍명보 감독의 운명도 이제는 뭐 계속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와 3대1이다가 아니라 아유 다행이네 3대1이네 이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 골은 주민규 선수가 집어넣네요. 네. 3대1로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지금? 이제 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자, 이 오늘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본토를 점령한 데 이어서 조금 전에 이 모스크바 수도권을 드론으로 직접 타격하면서 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주 도박 같은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전한 지 2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러시아 심장부로 불리는 수도 모스크바 그리고 그 주변의 수도권 9개 주 대규모 무인기 드론으로 공습을 펼쳤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 모스크바 주변도 불바다가 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모스크바 시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새벽에 모스크바를 향해서 날아오던 15대 이상의 드론을 우리가 모스크바 주변에서 격추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시 말해서 수도권이 기습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그 대신 러시아가 도네츠크 주의 마을 4곳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던 곳을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새벽부터 모스크바 주에서도 우크라이나군 드론 14대가 방공망에 격추되는 모습이 목격이 됐는데 러시아 국방부 보도에 따르면 9개 주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두 144대가 왔는데 대부분 격추시켰다. 일부 피해는 입었지만 그래도 잘 막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러시아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러시아 연방항공교통국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네. 이 수도권 주변의 고속도로가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주변에 공항이 4군데가 있는데 이 가운데 주콥스키, 부누코보, 도모데보브 3개 공항이 마비가 돼서 48대 항공기가 다른 비행장으로 우회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주 그 고층 아파트 2곳이 드론 공격 때문에 손상이 됐는데 아파트 고층에서 불이 나면서 40대 여성 한 사람이 숨지고 3명이 입원을 하고 수십 명이 대피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을 포함한 서방 언론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주거용 아파트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보도가 됐는데 수십 동의 아파트가 심하게 파손이 됐고 또 창문을 통해서 아주 그 빨간색 화염이 아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창문도 다 깨졌고요. 그 수많은 창틀도 무너지면서 아파트 모스크바 주변의 주민들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러시아 침공이 지금 3년째로 정말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 모스크바 급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지금 영토를 20% 빼앗긴 상황에서 휴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일단 끝까지 가보자 이 항전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번 공습이 2년 전에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러시아 본토를 향한 가장 큰 규모의 드론 공격인데요. 러시아 본토가 우크라이나군 공습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크라이나군이 그 남부 크루스크주 일부를 점령한 이후에 수도권 모스크바를 향해서 직접 공격을 감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리더십이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푸틴 대통령 우리 영토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 푸틴 대통령의 말이 실언이 된 셈이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야권 러시아 운동가의 알렉세이 미냐리오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혼란, 러시아 안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이요, 러시아 측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제공했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란 정부가 지금 미국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러시아를 돕는다, 이런 말은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번 공습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했다는 주장으로 국제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틈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고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러시아군 수십 명이 이란에서 위성 유도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파타흐 360이라는 탄도미사일 사용법을 훈련을 받았는데, 이 중 수백 발 미사일이 러시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타흐 미사일 사거리가 100마일에 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할 경우에는 히르키우에와 같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가 당장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달라, 이렇게 미국에 계속 조르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럴 경우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 확산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불허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화가 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미사일 대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대량으로 러시아 심장부 모스크바 주변에 기습적으로 타격을 한 아주 강경책을 이번에 발휘를 했습니다. 네, 이 화가 난 푸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하긴 할 텐데. 네, 푸틴도 자기 영토가 침공을 당한 데 이어서 이제 수도권인 모스크바까지 드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푸틴이 강조를 했던 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건 엄포가 아니다, 이 점을 다시 언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화생방전, 화학전, 독가스, 온갖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강경책을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단숨에 거절을 하면서 이제 모스크바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서쪽에 키이우를 향해서 진격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두 나라 모두 애꿎은 민간인이 앞으로 더 많이 희생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2,000명 이상의 병사를 잃고 있고, 네. 우리 러시아군이 갈수록 빨리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진격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 맞대결이 오늘 오후 6시부터 ABC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될 텐데,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를 하고요. 특집 프로그램 내보냅니다. 자, 많은 언론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봉 기자님? 이번 텔레비전 토론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 일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우위를 잡는 측이 11월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또 ABC 방송국 7번 채널에서 6시부터 90분 동안 전국에 생중계하는데, 장소도 이번 두 후보가 놓칠 수 없는 최대 격전지,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19명의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목이 오늘 밤 6시 토론회에 쏠리고 있는데,
사상 유례 없이 두 후보 모두 0%대 또는 많아야 1.23% 차이, 경합주 7곳에서 아주 치열하게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한쪽으로 이 추가 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원래는 그 추가 토론도 갖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두 후보가 그 오늘 토론 이후에는 서로 두 번째 갖는 거는 꺼리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출전한 해리스 부통령이 패기는 있지만 이런 중요한 대통령 후보끼리의 토론 경험이 없는데 트럼프는 벌써 이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노련미가 돋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90분 동안 그 전 세계 시선이 이 토론에 그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뭐 토론이 채널 7이 이제 주관하기는 합니다만은 방송은 다른 채널에서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방송국에서 중계를 하니까 뭐 쉬운 방송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두 후보가 오늘 밤 서로 이렇게 자기마다 이 강조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이다. 그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이런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그 트럼프 같은 일종의 범죄자들을 내가 젊은 시절부터 많이 검사로서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그 인물 잘 다룰 줄 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4번이나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나와 그리고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트럼프 간의 구도다. 이렇게 몰아갈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 미국을 망쳐놨다. 남부 국경, 멕시코 국경지대에 어마어마한 불법 이민자들이 걸어서 미국 땅에 와가지고 미국의 피를 더럽히고 범죄까지 저지른 다음에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고 있다. 이게 누구 때문이야? 바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한 해리스 책임이 크다. 이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오늘 토론에서 그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내가 집권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미국에 있는 1,00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을 일일이 그 조사해서 체포해서 추방을 시키고 남북 국경을 폐쇄하겠다.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질서 법 집행에 더 적임자이기 때문에 상대는 오히려 법을 교란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설전,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에는 어느 후보가 더 설득력 있게 그 제스처를 취하고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지 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무당파가 한 20% 안팎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TV 토론이 계기가 돼서 이 20%의 무당파의 사람들이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상당수 무당파 중도층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을지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보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강성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를 얼마나 오늘 약화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요. 트럼프 후보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불신 그리고 법을 우습게 하는 태도 이 같은 이미지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자신의 그 흑인 아버지, 인도 어머니 이런 마이너리티 요소를 유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이 인종 문제를 강조하면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그 유권자의 대다수가 백인층이기 때문에 소수자 마이너리티 요소를 그 유리하게 활용하는 대신 강조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오히려 백인들의 그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4년 전 대선 결과를 불복했기 때문에 그 좌충우돌 이미지 그리고 토론에서 거칠게 반응하는 점을 얼마나 품위 있게 유권자에게 전달할지 이 점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바이든을 상대로 아주 그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말도 바이든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됐다. 이 같은 주장을 트럼프가 오늘 또다시 되풀이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이 점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유권자들의 28%가 아직도 해리스 후보에 대한 그 이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모르고 있다. 난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28%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토론에서는 유권자들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돼서 해리스 후보의 답변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해리스 후보로서는 정말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실수를 해도 그러려냐고 넘어갈 지경이지만 트럼프는 또 워낙에 경험이 많으니까 해리스는 이런 사소한 토론에 실수를 해도 대해서.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이제 해리스 후보가 과연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넘길 것이냐. 뭐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그분을 지금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쳐다보겠죠. 네. 그러니까 참 힘든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네, 앵커님 지금 축구 끝났습니까?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완전히- 3대 1로 이겼습니다. 네, 마무리 완전히 된 거죠. 끝났습니다. 네. 네.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건 남가주에도 지금 여러 산불들이 발생해서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산불이 일어난 곳 하늘이 마치 핵탄두가 터진 것 같이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몸살을 앓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닙니다. 네바다주, 아이다호주에서도 산불로 힘겨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박경경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주, 특히 이곳 남가주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모두 지금 산불이 몇 개나 됩니까? 총 16개 산불이 타고 16개.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캘파이어가 어제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16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남가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5개입니다. 샌디에고 캠프 펜틀턴 근처에서 발생한 로블라 산불, 또 지난달 말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해서 진화율 95%, 거의 꺼졌다고 볼 수 있는 테나 산불을 제외하면 3개 산불이 여전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듯 그 중에서도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라인 산불이 2만 6천 에이커 이상을 태워서 가장 크고요. 이어서는 8,5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킨 오렌지 카운티 트라부코 캐년에서 일어난 에어포트 산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LA 북동쪽 엔젤레스 구규림에서 일어난 브릿지 산불은 약 3,0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에어포트 산불은 제가 아침 새벽에 뉴스 진행할 때 5,000 에이커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8,500에이커로 네. 확산이 됐네요. 더 늘어났습니다. 큰일 났네. 네. 그 에어포트 산불의 경우에는 정말 어이없게 발생했어요. 황당합니다. 네, 산불을 막으려던 사전 작업을 벌이던 중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클리브랜드 내셔널 포레스트 근처에 이 농작물들이 워낙 건조해지다 보니까 산불이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가 컸고요. 그러자 당국은 이제 그곳에 모터사이클 비롯해서 오프로드 차량 등 대중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오렌지 카운티 공공사업국 직원들이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바위를 옮겼는데요. 네. 그런데 그중 어떤 한 바위 근처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게 됐고요.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만 산불은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 빠르게 확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산불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산불이 글쎄 일어난 말이에요. 그래서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네. 이렇게 산불이 크게 확산하면서 이 산불이 난 곳은 마치 무슨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산불은 워낙 심한 연기를 일으켜서 멀리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이긴 하지만요. 남가주에서 지금 가장 큰 규모 이 라인 산불의 경우엔 그 모습이 특히 더 공포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라인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근처 하늘에 일어난 연기 사진, 영상을 보면 마치 버섯 모양의 구름이 일어난 듯 보입니다. 크레스라인 지역에 사는 59살 메건 바스케즈는요. 운전하다가 저 멀리 주황빛의 불길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솟아오르는 걸 봤다고 했는데요. 그걸 보고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마치 산속에서
핵탄두가 터진 것 같았다라고요. 뭉게구름과 그 주변으로 미친 듯 연기 고리들이 피어오르면서 연기 기둥을 만들어냈고 그건 거대한 버섯 모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에서 생필품과 약품을 챙겨서 대피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저희가 뉴스 진행하기 전에 그 이현주와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저 동쪽 하늘이 그때 어제가 날이 조금 햇빛이 없었어요. 연무가 조금 있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쪽이 그 구름 사이에 그다음에 이게 뭔가 좀 붉은 빛이 보이는 듯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거 산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셨죠. 붉었어요 하늘이.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봅니다. 네. 우리로 보면 여기서 동쪽이니까. 그러니까요. 동쪽에서부터 그 산불이 올라오면서 네. 그 연기 사이, 저 구름 사이로 이제 그게 이제 네. 약간 붉은 빛으로 붉은 보이지 않았나 빛이었어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그 산불 연기뿐만 아니라 이상한 기상 시스템도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샌디에고 국립기상청 챈들러 프라이스 기상학자는 라인 산불에 대해서 과장하려는 게 아니라 매우 격렬했고 확실히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열기와 바짝 마른 연료의 조합은 통제 불능의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한테 한층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산불은 지난 주말 내내 너무 뜨겁게 불타서 정란운을 형성했던 설명입니다. 네. 정란운이란 강렬한 열기 소스 위로 형성되는 폭풍우를 뜻한다 하고요. 이로 인해서 바람은 불길을 더 빠르게 확산시켰다는 설명입니다. 더군다나 정란운에서 번개까지 치면서 소방관들은 상공에서 방염제 또 소화수를 떨어뜨리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반까지 하일랜드와 빅베어에서 282차례 번개가 기록됐고요. 구름 속에 남아있던 다른 번개도 3,337개까지 집계됐습니다. 와,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연은 또 긍정적인 면 하나도 전해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나마 바람이 비교적 온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람은 마일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네. 그런데 산불이 난 지역의 공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레이크 에로헤드 한 카페는요. 산불 연기 때문에 카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에로헤드 지역에선 하늘에서 재가 떨어지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남부 해안 대기 질 관리국 산불 연기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 또 오존 농도까지 높아져 오늘 밤 11시까지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한 상태고요. 당국은 주민들에게 실내에 되도록 머물고 창문과 문은 꼭 닫아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에어컨, 공기청정기까지 가동하고 격렬한 신체 활동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산불에서 연기 나거나 재가 보이게 된다면 임시 쉘터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불로 힘들어하는 데가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또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습니까? 네바다주와 아이다호주도 대형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이 네바다주에선 리노 남쪽으로 데이비스 산불이 발생해서 어제까지 6,5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켰습니다. 진화율은 0%입니다. 이 산불로 건물 최소 14채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강한 바람이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일단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약 12,000에서 14,000명 정도가 이 대피령 영향을 받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다호에선 보이시 바로 북쪽에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요. 연방 산림서비스국에 따르면 라바 산불은 46,733에이커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이 산불은 천둥번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이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당국은 산불로 파손된 건물 수에 대한 집계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준택입니다.
자, 지난 회에는 사업상 경비 중에 이 접대비, 엔터테인먼트 익스펜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근로자가 전부 또는 일부가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발생하는 이 상당 부분의 경비를 과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집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경비 이것도 제덕터블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된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요? 그렇죠.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그 이전에도 재택근무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약 한 900만 명 정도가 재택근무를 했는데 팬데믹 근무를 시기를 거치면서 3배 정도가 폭증했답니다. 아. 그래서 2,700만 명이 네. 적게는 half-time, 많게는 풀타임으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일하는 경비가 있지 않느냐. 뭐 서플라이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 있는 것들은 어떤 공제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첫 번째로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디덕션이 100% 돼요. 왜냐하면 수입이 있는 것을 공제해 주니까. 그러니까 뭐 10만 불씩 벌었다. 그러면 컨트랙터로 해가지고 하든지 1099 인플로이들은 전부 다 그런 혜택이 있는데 월급쟁이들은 2018년도에 그나마 있던 것도 없애버려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할 수가 없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W2 폼을 받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저게 혜택이 없다. 예, 그렇죠.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것을 없앴는데 2025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벌써. 내년도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부활하지만은 내가 보기에 정부가 그 세수를 따져서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제 월급쟁이 하신 분들은 너무 공제사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maybe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월급쟁이 월급을 받고 W2 폼을 받으신 분들은 디덕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있느냐? 결과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스케줄 C를 갖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프리랜서, 뭐 리포터, 뭐 여러분들 그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아직도 많은 것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W2도 받고 1099도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1099 인컴에 관련된 것만. 네. 자,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면서 집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부분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까지는 법이 이 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의적인 요소가 많다. 어디까지가 과연 홈 익스펜스를 공제해 주냐는 것 때문에 IRS도 굉장히 탐탁치 못하게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개인도 그 세금 감사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지 마십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홈 익스펜스를 안 했던 것이 2013년도까지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IRS가 그러지 말고 좀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up to 300 스퀘어 피트까지 그리고 1 스퀘어 피트에 5불까지 해줍니다. 얼마? 5불. 5불. 네, 그러면 맥시멈 1,500불.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 특별하게 다큐멘테이션 안 해도 1,500불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그 1,500불이라는 거는 그 일종의 무슨 오피스 익스펜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피스 익스펜스. 사무실 사무실 경비로 임대료? 사무실 경비라고 생각할 수도 임대료. 있겠죠. 임대료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게 1,500불까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한테만 그것도 집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집에서 하시는 분들에게만 어. 그런 것은 심플리파이드 메소드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경비가 많이 들어. 난 집도 있어. 모게지는 한 달에 수천 불씩 나가. 프로퍼티 텍스는 1년이면 10,000불, 20,000불씩 나가. 여러 가지로 많아. 그러면은 그
에어리어가 전체 에어리어를 전부 다 텍스 공제를 해줄 수도 없지 않냐. 마스터 베드룸을 해줄 수도 없고 화장실을 해줄 수도 없고 부엌을 해줄 수도 없잖아요. 네가 이 비즈니스를 위한 전용 공간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전용 공간이 뭐예요? 방 한 칸, 어떤 거기다가 컴퓨터. 그러면은 프로레이트를 해야 된다는 논리죠. 전체 집에 들어가는 경비가 몇만 불이 들어간다. 근데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한 30%는 내가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5만 불 중에서 30%면 35만 5천 불까지도 클레임할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하는 거 좀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15,00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한 달에 1,500불까지는 그건 simplified. 그건 간단하게 뭐 계산하지도 말고 몇 스퀘어피트 써? 그러면 한 300 스퀘어피트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를 공제해 주겠어? 뭐 1 스퀘어피트당 5불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355 1,500불. 어떤 사람은 100 스퀘어피트 쓰는 사람들은 1,500불을 하는 게 아니라 100 스퀘어피트 거북이 5불은 500불만 하라는 이야기지 다 1,500불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돈에는 그냥 단순한 계산인가요? 여기에 이거 외에 과외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과외는 뭔가? 뭐 기름값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손님 접대비라든가. 집에 있는데 무슨 기름값이 들어가요? 아니 집에서 근무하더라도 그렇군요. 그런 비용 그런 1099 전기값, 전화값 이런 예, 건 그것도 맞아요. 아까도 다 되죠. 인터넷 비용. 인터넷 비용도 다 되고 서플라이 비용도 다 네, 되고 네, 네. 내가 컴퓨터를 좋은 거 샀다 그럼 100% 다 디덕션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접대비도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이 가끔씩 출장도 나가고. 출장도 되고 어디 나가서 밥 먹을 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경비는 다 해준다. 아하, 근데 그 중에서 그렇군요. 지금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다음에 그 오피스로 사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혜택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죠. 그럼 최소한 스퀘어피트당 $5 해가지고 한 달에 1,500불 더. 노 1년에 1,500불. 1년에 1,500불인 거예요? 어머 한 달 렌트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통 렌트비가 3,000불 아닙니까? 네. 곱하기 12만 원이면 36,000불이에요. 노 그렇게 안 그러면 돼요. simplified method로 1,500불을 클레임할 수 있다 그랬죠. 1년에 예. 1년에. 여기다가 전기값, 전화값, No. 인터넷 그런 것은 안 되고 그게 이미 다 포함이 돼 다 있는 거예요. 포함돼서 이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짜다 짜. 야, 완전 코끼리 비스켓이네요. 그럼요. 네. 그래도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고. 이렇게라도 옛날엔 그런 게 없었나? 없었어요.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드랍 해가지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근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정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1099로 받으면서 이렇게 익스펜스로 떠는 게 난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W2를 받으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세금 공제 없이 그냥 받는 게 나을 것이냐 어떤 게 낫니까 어떤 걸 내가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답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W2 폼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은 W2 폼에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떼잖아요. 그렇죠. 정부 고용주가 7.65%를 내고 내가 7.65%를 내서 W2 받는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로 전부 다 가가지고 65세가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보니까 야. 그때 더 많이 보고 했을 걸 하는 생각을 해요. 제일 안정적이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한테 넘어가는 돈은 아니지만은 가장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좀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의 노후에 3분의 1 정도만 커버하면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한 10,000불 정도를 내가 리타이어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가 3분의 1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으면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생활 아니고 인플로이 생활을 많이 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건 하나도 공제가 안 되니까 그런 단편적인 것이 있는데 일단 있다고 봐야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러면은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뭐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1년 다니는 사람, 10년 다니는 사람, 30년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가 혜택 받는 돈을? 그거
그게 전체를 다 더해서 평균 35년 동안의 토탈 평균을 따져요. 35년 예, 동안. 35년. 그러니까 40년간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40년 중에서 큰 거 35개만. 큰 거 큰 거 35개만. 35개만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30년 전에 내가 5천 불 낸 거다고 지금 뭐 2만 불 낸 거다고 어떻게 똑같소?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럴 때에는 예. 자기네들이 팩터링을 한다 그래요. 자기네들 말은 30년 전에 1달러의 가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1.5달러다. 그다음에 1.7달러다, 2달러다, 3달러다. 그러면은 30년 전에 10,000불짜리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3만 불로 환산해 줘요.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다 더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포뮬러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500불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65세에 2,500불인데 70세까지 하면은 매입이 3,200불을 받습니다. 기다리실래요, 마실래요? 근데 참 빨리 타세요. 젊었을 때 써야죠. 젊었을 때 100불 쓰는 게 나이 먹어서 1,500불 쓰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70세까지 가서 썼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 한 달에 1년에 8%씩 오릅니다. 오르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때까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저거 안 써도 내가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계속 썼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배우자가 지금은 뭐 워낙에 기대 수명이 좀 늘어났으니까 뭐 70살까지 묵혀놨다가 받아도 괜찮다고들 다들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그게 괜찮더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그게 무슨 별다른 그렇게 메리트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65부터 받았어요. 저도 계산을 얼마나 해봤어요. 그럼요. 그리고 65살에 받아서 쓰는 돈이 70살에 받아서 쓰는 돈보다 훨씬 가치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먹어도 훨씬 더 맛있을 거고. 그럼요. 그때 TV 영화, 그때 영화를 한 편 봐도 70살 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감명 깊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여러 가지 그걸 놓고 한번 저도 한번 따져봤어요. 그럼요. 그걸 쉽게 결정하는데. 쉽게 결정하면 바보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빨리 타는 경향이 있더라. 아니 글쎄 그렇게 왜? 하더라고요. 그 돈이 딱 들어오면은 골프 치는 데도 쓰고 또 친구고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도 편하게 먹고 손주한테 없을 때는 용돈도 주고. 와이프한테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 오늘 좀 간다. 그러면 100불, 200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쓰겠지만은 그래도 그 돈이 나오면은 좀 편안해지고 집안이 네. 좀 나아질 수도 있죠. 그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대개 다 그것은 이제 사람이 살아간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었다고 해서 모든 경비가 반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둘이 다 받아가지고 어떤 경비가 다 공유가 됐는데 패밀리에 나는 많이 받고 와이프가 적게 받았는데 네.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이프가 돌아가서 그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패밀리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금액보다는 약간 많이 주는데 두 개를 합한 금액보다는 적더라. 아,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소셜 시큐리티로 2,000불을 받고 와이프는 1,000불을 받는다. 근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예. 그러면 와이프는 남편이 받는 돈 2,000불을 뭐 받게 그렇게 되죠. 그 거꾸로 적은 사람들을 네, 많이 네, 도와줘 가지고 그걸 보고 하우스홀드의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받던 3,000불을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3,000불을 다 받는 건 게 아니죠. 아니군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서 더 비싼 거, 더 비싼 좋은, 거. 더 많은 쪽으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 2017년도에 개정된 세법이 이제 종료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좀 내년에는 이게 종료는 되지만은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법이 개정이 되면은 W2를 받고 일하는 고용인들도 좀 세금 공제 혜택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법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면 된다 그러지만은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지티브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이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됐냐 하는 것은 디퍼런트 스토리. 왜냐하면은 그걸 어떻게 클레임을 하느냐, 뭐 이렇게 스탠다드 공제로 하느냐, 그 다음에 아이레마이 디덕션으로 하느냐, 또 2%의 룰을 적용하느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어요. 이 이전에도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사람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참 시간 다 예전에는 됐네. 뭐 익스펜스라든지 이런 거 디덕션이 참 잘 됐었는데 점점 빡빡해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세탁 비용, 주차 비용, 왜 동전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공제해 줬었어요. 오래 전에는. 근데 요즘 그것도 안 되니까 책값도 저희 CD 이런 거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CD 책값 이런 거 다 공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음에는 저기 뭐야 트럼프하고 네. 해리스의 좀 세금에 관련 네. 이야기들이 그러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또 맞아요. 한두 시간 한번.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지. 아니 뭐 우리가. 그건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관심 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했습니다.